재미없는 데이터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비뇨기암센터에서 저희가 1999년부터 암 발생률 조사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기 1년에 100례 정도밖에 저희가 진단되지 않고 우리 병원에서 또 치료받지 않았는데, 2014년, 한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신장암은 1년에 500례, 525례, 그리고 방광암도 한 400례. 그런데 신장암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다가 지금은 2010년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그 발생률이 더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아시다시피 우리 비뇨기암 중에 특히 전립선암 아주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1년에 1000명 이상이, 그죠? 100명에서 1000명이니까 10배 전립선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병원에 좀 특수성이 있는 데이터고, 우리 전체 한국의 비뇨기암을 보면, 역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비뇨기암 중에 신장암이, 여기 이제 그 주황색이죠. 1400례 있던 1년에 진단되는, 전국적으로 진단되는 겁니다. 이제 2014년에 4400례쯤 되니까, 한 2.5배, 3배 이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1년에 신장암의 증가율이 복리로 계산하면 약 7% 정도로 아직까지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은 조기암입니다. 우리가 초음파가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니까. 그래서 진행성 신장암의 어떤 환자 수는 그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적은,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든 치료를 합니다. 이 진행성 신장암의 진단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희망을 가지고, 가급적이 큰 희망을 가지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치료,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결정하고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무척 중요한데, 사실 그 정도의 준비를 본인 스스로 하지는 않아요. 네. 사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의료 정보의 접근성 때문에 충분한 어떤 데이터, 좋은 정보를 볼 만한 곳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정확한 정보와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많아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런 희망을 가진 상태에서 너무나 이 숫자로 이렇게 몇 개월, 몇 프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걱정인데, 그것은 통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평균을 이야기하고 주간값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개개인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통계 한계를 알고 개개인의 질환이나 따라 다양한 경과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 말은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의 바탕을 둔 그 큰 희망과 노력을 하시라고 오늘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제목만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수술 후의 보조치료. 아마 관심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대부분 진행성이고 벌써 치료받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어서
관심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이가 됐거나 재발이 됐을 때 전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 번째는 어떤 치료의 일환으로서 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하는 적극적인 관찰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전이가 됐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지, 전이 절제술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아시고 또 흔히 이야기를 하는 표적 치료의 1차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반응 판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제 1차 치료의 부작용, 어떤 치료제 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에 의해서 어떤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시점에 과연 중단할 수가 있는지, 중단한 이후에 재치료를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물론 이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배경의 우리 간호사님께서 또 말씀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2차 치료제로서 최근 이렇게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허가 진행 중인 몇 가지 새로운 표적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투명 세포 신장암의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국내에 진행되고 있는 임상연구, 국내 진행된 임상연구의 대부분은 저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이러한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1, 2차 치료제에 진행했을 때 이전 계열의 치료제를 다시 치료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정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좀 뒤안길로 물러났지만 우리가 고용량 인터루킨2 면역 치료는 어떤 것이고 누구에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근거 중심 의학이 뭐고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치료를 추천하는지,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할까요? 혹시 수술만 끝나신 분 계신가요? 수술하고 다른 치료는 안 하고 계신 분? 다섯 수술 끝나고 분이네요. 지금 치료하고 계신 분, 뭐 1차든 2차든 치료 중이세요? 치료 중이라고요? 그러면 수술 후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조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환자인데요. 49세 여성 환자고 체중 감소와 우측 상복부 통증을 1개월간 주소로 왔어요. 그래서 CT를 찍으면 우리가 키드니 CT라고 특별한 게 있죠. 여러 가지 페이지 한 3단계로 나눠서 CT를 찍으니까 우측 이렇게 큰 종양이 있고, 이 환자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대개는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하죠. 혈액 검사 보니까 소변 검사 잠혈이 있고 피가 나오고 혈색소가 빈혈이 있고 그 정상이 10에서 16인데 7.7쯤 되고, 신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청 크레아틴이라는 신기능, 그 신기능이 정상이고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LDH라고 종양의 어떤 정도, 종양이 어느 정도 우리 몸에 퍼져 있느냐 이런 걸 아주 감도는 떨어지지만 이렇게 좀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혈액 검사는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환자는 신장암으로 클리어스 투명 세포암으로 진단받고 T3, N0, M0 우리가 이 병기를 쓰죠. 그래서 이로 우측 신절제술을 했어요. 수술해 보니까 3B, N0, M0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수술하신 분은 내가 투명세포암이냐 투명세포암이 아니냐, 투명세포암이 아니면 어떤 암이냐, 그리고 병기가 뭐였느냐, 내가 무슨 수술을 했느냐, 수술했을 당시에 부신을 절제했느냐 하지 않았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안 알려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사실 많은 게 필요하죠. 이게 사실 T3, N0, M0는 뭐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종양학회에서 TNM이라는 병기가 있습니다. 튜머 노드 저니 이래서 TNM 병기가 있어요. TNM 병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계량만 알면 됩니다. T는 튜머, 종양을 이야기합니다. 종양을. 1, 2, 3, 4로 나누어요. 1, 2, 3, 4. 그러니까 1, 2는 신장에 한정되어 있을 때요. 신장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3으로 갑니다. 1, 2를 나누는 것은 사이즈로만 합니다. 7cm 미만이냐, 7cm 이상이냐.
그런데 신장에만 있으면 1, 2예요. 그런데 3이 되면 이제 이 신장의 특징이 그 혈관을 잘 침범합니다. 그래서 신정맥을 침범하거나 내지는 이제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이걸 갖다 우리가 리날 사이너스 신동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침범했거나 내지는 이제 이게 하대 정맥으로 이제 큰 정맥으로 들어가거나 그 정맥에 들어갔는데 그게 횡격막 상부로까지 올라갔느냐 그 밑이냐에 따라서 B, C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3C에 벌써 횡격막을 침범한 종양이 거의 우측 심장까지 들어갔을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잘 하려면 특히 이렇게 많이 진행된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비뇨기과 의사가 잘 한다고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정도 수술이면은 흉부외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간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담도외과 의사가 필요하고 혈관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혈관외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양내과와 어떤 외과의 다학제가 무척 중요할 뿐만 아니라 외과와 외과 간의 다학제 진료가 잘 되어야 이런 진행성 신장암을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뚫고 나가서 우측 부신, 이렇게 우측이 시작했는데 우측 부신을 바로 침범하든지 아니면 신장을 사고 있는 아주 딱딱한 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로타 파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주위에 주위에 있는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비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구별을 시켜주는데 이런 것들이 침범돼 버리면 우리가 이제 T4가 됩니다. 떨어졌네요.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딱 하나로 보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전이 그러니까 원격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T1, 2, 3, 4 N은 1이냐 없느냐 M은 전이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T3B, N0, M0 그러니까 종양이 정맥까지 침범해서 대정맥까지 침범했지만 그 대정맥 침범이 횡격막 아래쪽까지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신장이 투명세포암이라고 그랬죠. 그래 신장암입니다. 그런데 투명 비투명을 아직도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신장암은요 크게 7가지로 지금은 나눕니다. 그런데 투명세포암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투명세포 신장암 그러면 투명세포암이라 그러는데 사실 투명세포암에 대해서는 많은 치료제들이 나와 있지만 비투명세포는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연구의 어떤 근거나 그 질도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누냐 투명세포암 그 다음에 이제 유두상세포암이 있는데 이걸 1형과 2형으로 나눕니다. 유두상세포암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그죠? 이 유두는 알죠? 유두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크로모포브라고 염색이 잘 되지 않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드물게, 우리가, 콜렉팅 덕트를 해서 집합관암이 있고, 요즘은 예전에는 다 이게 유두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두상의 일부에서 아주 그 턱이, 특별한, 염색체 이상 소견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X 염색체에 P11-2라는 그 단환이에요. X 염색체가 염색체를 보면 팔이 길고 짧은 글수로 이루어졌는데 그 짧은 팔에 11-2번이 정의가 돼서 생기는 아주 그 젊은 청에 생기고 우리 소아에 특히 더 보는데 지금도 제가 보는 분들 중에 사실 XP11-2가 한 10분 이상 있습니다. 이런 종양들이 여기는 특히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진단할 수 있는 우리 FISH라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부분은 신장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투명세포암에 대한 이야기하고 우리가 파필라리 이렇게 다시 이야기할 때는 되게 유두상 타입 2에 대해서 되게 진행성 이야기합니다. 유두상 타입 1은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조기에 수술해버리면. 근데 수술했을 때 되게 재발한다면 유두상 타입 2입니다. 크로모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신장이 한정됐을 때 수술했다면 크로모포브도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재발하는 그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장암 길어지네요. 그죠?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또 분화도가 나옵니다. 분화도. 이게 분화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포만이라고 뉴클레어 그레이드라고 쓰는데
이게 투명 세포암이잖아요. 투명해요. 그래서 세포질이 투명하니까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이게 분화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1, 2, 3, 4로 해서 4로 가면 갈수록 이게 거머스름하게 보이는 게 다 핵인데 핵이 아주 불규칙적이고 통일성이 없고 그 안에 핵 안에 핵소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이느냐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1, 2, 3, 4로 나눕니다. 이게 분화가 안 될수록 그리고 핵소체가 잘 보일수록 예후가 안 좋겠죠. 성격이 신장에 더 가깝게 생기는 신장과는 아주 신장암이지만 신장처럼 보이지 않는 애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세포암 수술하면 대개 이제 병기가 나오잖아요. 1기, 2기, 3기, 4기 나올 때 각각의 치료에 대한 옵션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5년이죠. 우리가 5년 동안 이게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냐. 그 5년 왜냐하면 5년쯤 지나서 재발하지 않으면 재발하지 않겠지라고 되게 생각은 하니까 그러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래서 1기 같으면 95%죠. 2기 같으면 이제 85%, 88%, 3기쯤 되면 이제 60% 미만으로 떨어지죠. 4기는 없죠. 별로 20% 미만입니다. 각각의 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기 그러면 3기 N0 그럼 뭘 할 거냐? 또 하나 그래서 이게 근데 2기면 다 이 정도는 아니죠. 여기도 또 나눠져요. 3기도 3A, 3B, 3C로 있으니까 거기 또 나눠지죠. 그래서 이 미국의 UISS라고 UCLA에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UCLA Integrated Scoring System이라고 여러 가지를 같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TNM 병기가 뭔지, 그래서 그레이드가 어떤지, 환자의 활동능이 어떤지 따라서 96%, 94%, 67%, 39%, 23%, 0%, 5년 생존율 나눠서 낮은 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전에 해왔던 수술 후에 보조 치료제를 할 때 환자를 어떻게 청화시켜서 연구를 할 거냐라는 근거는 다 이 UISS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처럼 TNM의 T3N0였죠. 그죠? 그 포만 그레이드 3 아주 활동능이 좋으면 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도 위험군에 속하죠. 예. 근데 이게 항상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하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쉬운 거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HTTP 쳐서 MSKCC라는 하버드 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 MSKCC에 노모그램을 치면 내가 이게 투명 세포냐 비투명 세포냐 병기가 증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병기가 어떻게 되냐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클릭을 하면 당신의 5년 완치율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자 해보니까 86% 나와요. 막 다르죠. 무슨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뭘 할 거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술 후에 특별히 표준 치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내용의 대부분은 2012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터류킨2, 인터페론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런 거는 결론은 어떻게 했다?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한다고 해서 더 재발을 낮춰준다는 근거도 없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그런 약을 쓰면 생존율이 더 떨어졌어요. 그런 연구가 2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비용은 들어가고 더 안 좋고 더 안 좋을 가능성마저 있는 치료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표준 치료는 주기적인 관찰입니다.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차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넥사바, 수텐, 보트리엔트 이런 약들이 술 전에 쓰면 어떨까? 이런 것들 술 후에 쓰면 혹시 재발을 막아주지 않을까? 많은 연구들이 됐어요. 그때는 사실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진행했던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연구고요. 2,000명 정도가 참가했고 투명세포, 비투명세포를 다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647명은 관찰했어요. 또 647명은 1년 동안 수텐을 썼어요. 또 649명은 1년간 넥사바를 썼어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했느냐? 아까 그 시스템에서 중등도 이상의 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발률에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수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병이 없는 분이에요. 수술해서 병이 없어요. 이분들은 가만히 둬도 가만히 그냥 관찰만 해도 재발 안 될 가능성이 많은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텐 드시는 분 있잖아요. 렉사바 다 드셔본 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내가 이득 볼 수 있을지 못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1년간 못 먹어요. 그죠? 44%가 환자가 중간에 중단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효과가 있는데 너무 많은 환자들이 중단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1기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1기여서 그런가? 원래 이거 재발 안 하는데. 그래서 다른 연구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랙 트라이라고, 이거는 우리 한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더 병기가 더 높은 환자들이 주로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수텐을 300명씩 나눴고, 이게 투명세포암만 들어갔어요. 왜? 비투명세포암에 대한 수텐의 연구 결과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재발까지의 기간은 늘려요. 재발이 늦어요. 재발률이 낮아요.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1년. 그래서 치료한 그룹에서는 재발까지 한 6.8년이 걸리고, 치료하지 않은 그룹은 5.6년이 걸려요. 그래서 유의하게 재발을 늦춰주네. 그런데 생존기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재발만 늦추지, 재발 이후에 수텐에 대한 치료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재발만 늦추는데 그 이후에 치료 하나, 즉 수술 이후에 바로 치료 하나, 수술하고 나서 재발한 이후에 치료 하나, 생존율이 똑같은데, 그죠? 재발만 늦추기 위해 우리가 또 상당수는 재발하지 않죠. 우리가 누가 재발할지 재발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수텐을 1년씩이나 먹어야 되나? 여기에는 환자를 많이 독려해서 했지만 여기에서도 환자의 30%, 28% 치료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왔지만 수텐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한. 그리고 이제 수텐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놓은 게 이제 보트렌트가 나왔잖아요. 보트렌트는 수텐보다는 조금 편하잖아요. 제가 말씀도 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프로텍트 스타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1538명이 참가했어요. 처음에 800mg 매일 드시게 하고 한쪽은 관찰했어요. 800mg 드시게 하니까 환자가 너무 못 참아요. 그래서 600mg 줄였어요. 600mg 드시고 나서 괜찮으면 800으로 올렸는데 이 연구 결과가 올해 나왔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이제 6월 2일 날 발표할 겁니다. 연구 결과는 실패했어요. 600 드신 분들 효과가 없더라. 차이가 없다. 그런데 800 드신 분들한테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결론은 뭐예요? 별 효과가 없다예요. 별 효과가 없어요. 재발은 좀 늦출 수는 있지만 그 드심에도 불구하고 재발한 환자들에서의 그 신장암은 이런 치료제로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예요?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은 많지만 내가 T4, M0, M0 왔어요. 이거 사기에 가까운데. 그렇죠? 재발률이 얼마나 높아요? 40% 이상, 60, 70%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치의한테 왔어요. 이게 수술이 내가 사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찰합시다.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시면 당연히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관찰은 안 해요. 지금은 많은 면역 항암제들이, 그죠? 그 임상연구에 들어와 있어요. 면역 항암제의 특징은 뭐예요? 종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효과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표적 치료제는 종양이 작을 때는, 아주 미세할 때는 사실 항혈관 효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혈관이 없이도 그냥 에너지를 갖다가 확산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전에 따라서 아마 이전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없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면역 항암제 임상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모션 트라이얼이라고 아페졸이지만 T-centric입니다. T-centric. 이게 요즘 신문에 나오고 그런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키노트 스타디라고, 이거는 펜브로리즈맵이라는 키트루다입니다. 이걸 1년씩 쓰는 임상 연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옵디보 아시죠? 이제 니볼루맵. 거기에다가 이피리무맵이라는 얼보이라는 면역 처리제를 2개 섞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치료하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3개의 임상 연구가 진행될 겁니다.
이것은 저가 봐서는 비전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어떤 뭐랄까요, 내약성, 약이 일단 쉬워야죠. 너무 힘들고 이 약들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환자는 사실 이게 위약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내가 위약인지 진짜 약인지 구별을 못해요.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텐과 플러스 그 위약을 갖다가 누가 구별을 못하겠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구별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수술 후 보조 치료제는 아셔야 될 거는 신장암 예후는 병기를 알아야 돼요. 조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조직의 분화 정도를 알아야 돼요. 활동능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환자 예후를 안 이후에 그거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된다. 현재까지 수술 후 재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허가된 약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면역 항암제의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데 결과는 모르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볼 수도 있겠다. 보조 치료 했어야지. 그다음 뭘 할까요? 나는 이걸 꼭 들고 가야 된다. 라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전이부의 절제술요? 네. 누구든지 빨리 이야기하시면, 그죠? 전이부의 절제술. 알겠습니다. 이 환자를 한번 볼게요. 제 환자인데요. 제가 비교적 초기에 봤던 환자입니다. 2008년 4월 11일 날 오셨어요. 이 환자는 58세 여자고, 여성이고, 우연히 발견된 좌측 경부 림프절이 여러 개 있죠? 이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암이 나왔어요. 암이 어디서 왔지? 찾아보니까 우측에 신장암이 나왔어요. 여기 조직 검사에도 신장암이 나왔어요. 환자는 활동량이 무척 적고 혈액 검사 다 정상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릴 건데 예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환자의 예후는 어떻게 될까? 이 환자는 중등도 예후였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를 하면 우리가 예측되는 수명은 약 24개월에서 한 28개월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환자였어요. 일단은 수텐을 썼습니다. 다른 데 전이 부위는 없어요. 수텐을 쓰고 나서 이게 종양이 7cm가 5cm 되고 10cm가 8cm 되니까 조금 작아졌죠. 그리고 우측 신장에 있는 종양도 좀 작아지고 다른 데 전이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 활동도 좋고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쓰고 수술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 절제술 다 했어요. 그리고 우측 신장도 절제를 했죠. 그 이후에 다시 저한테 오셨을 때 이게 항암치료 할까요 말까요? 사실 이때 데이터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그때 스트렉트라 연구라고 그 술후 수텐 보조치료 연구가 있었어요. 그게 파지티브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1년 치료 끝냈어요. 토탈 1년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저번 달에요. 6년째로 왔어요. 지금 이제 오셨을 때 보호자가 오셨어요. 보호자가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추적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비록 전이가 있지만 이 전이 절제술을 통해서 이건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이 절제술의 효과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예후를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예후를 나누는 것 중에서도 전이 절제술을 한 군은 전이 절제술을 하지 않은 군보다는 분명히 더 오랫동안 생존 기간이 길고 일부 환자에서는 완치가 되는 거죠. 80개월이죠. 80개월. 80개월 동안에 50%의 아주 좋은 예후면서 수술하신 분들은 뭐 한 50%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완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큰 연구가 있는데 1976년에서 2006년까지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그 미국 북부 지역에 약 30년간의 임상 경험이 887명의 전이성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14%에서는 유관적으로 완전히 전이를 다 잘랐어요. 그 다음에 86%는 유관적 전이 절제를 되지 못했어요. 그 환자 비교해봐서 보니까 유관적으로 절제하는 환자가 절제하지 못하는 환자에 비해서 계속 위에 떠있죠. 5년을 볼까요? 5년째 이 환자는 한 50%가 생존해 있습니다. 반면에 전이 절제를 못하는 환자는 10%밖에 안 되죠. 종양 특이 생존은 종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전체 생존율에 있어서도 수술을 한 군이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HR이라고 위험도라는 걸 나누는데 어떤 한 시점에서 이 환자가 사망의 위험성을 지금 0.34라는 것은 0.66, 즉 66% 감소시킨다. 그 정도로 전이 절제술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 유관적으로 완전히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남겨두고 그냥 절제하는 척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전이가 특히 폐에 있을 때 우리 폐전이는 적극적으로 수술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죠? 또 하나 폐 이외의 다른 부위에 예를 들어서 림프절, 원격, 아까 그 환자분 또는 우리가 간, 내지는 부신, 내지는 췌장, 일부에서는 뼈 이런 전이 부위더라도 수술하는 경우에 수술하지 않는 부분보다 더 좋았습니다. 또 하나 전이가 한 군데에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이든 둘 다 뗐을 때, 세 군데는 세 군데 이상 뗐을 때도 하지 못한 군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이 절제술에서 내가 병이 나빠지면 더 아주 그 공격적인 종양이 돼서 내가 그 이후의 치료를 내가 잘 못 받는다든지 그 이후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전이 투여받은 분과 즉 항암 전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한 경우에 그렇게 처음부터 항암 치료한 군에 비해서 더 나쁘지 않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절제술을 요약하면 항상 전이절제술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분이 완전 절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폐전이만 절제 가는 것은 아니고 세 군데라고 전이절제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 전이절제를 했는데 병은 완치됐는데 환자한테 치명적인 합병증이 남는다면 그건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그 중에 한 가지가 척추 전이, 뇌 전이, 그리고 골반 골 전이. 그런데 사실은 할 수는 있지만 하고 나서 뭐 한쪽 하지를 완전히 못 쓴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능적으로 큰 손상을 일으키는 걸 제외하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런 수술도 제외하고 우리가 유관적으로 완전 절제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전이절제술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러면 완전 전이절제술 이후에 항암치료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항암치료를 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임상 연구 중입니다. 방금 제가 전이절제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술 끝나고 이제 전이 되신 분들이 약제, 1차 약제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 1차 약제 몇 가지 있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선생님이 환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1차 약제요. 네. 그래서 1차 약제, 표적치료 1차 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약제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1차 약제 표적치료제가 연구가 많이 있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별 치료제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인터페론하고 비교하거나 그 위약하고 비교했던 이런 임상 연구들이 있죠. 이거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우리 아산병원 동영상으로 올릴 거고 시간 날 때마다 제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올릴 생각이니까요. 큰 기조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수텐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렉사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를 해주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아바스틴 인터페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트렌트도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위약하고 비교했던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리셀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토리셀은 사실은 다른 연구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것만 한번 알고 가면 이거는 투명세포만 한 게 아니고 비투명세포도 포함시켰고 여기에 들어갔던 대부분의 환자가 아주 예후가 불량한 환자였습니다. 예후가 불량한 투명 또는 비투명을 인터페론과 비교했을 때 모든 연구에서 인터페론이나 플러스 그 위약보다는 그 재발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병을 조절해주는 기간이 더 긴 게 다 밝혀졌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데 생존 기간에 있어서 또 연장을 보여준 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이걸 처음부터 진단되자마자 전이가 진단되자마자 쓰는 것이랑 한번 진행했다가 진행한 이후에 쓰는 것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중요한데 어떤 시점에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치료하지 않고 관찰할 수도 있어요. 왜? 생존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토리셀 같은 경우는 아주 환자 예후가 불량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나빠진 환자가 바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바로 치료를 해주면
인터페론 이런 거 써서 병이 진행하면 그 다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 생존율도, 생존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죠. 이런 약제들이 쭉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약제 간의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급여죠. 수텐이냐, 보트렌트냐. 수텐이냐, 보트렌트냐. 그러면 수텐이냐, 넥사바냐. 이런 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왜 없느냐 하면 넥사바는 인터페론하고 비교해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개발을 더 안 해요.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텐과 넥사바를 비교했어요. 수텐, 넥사바, 넥사바, 수텐 이렇게 순서를 비교해 보니까 생존 기간은 같아요. 그런데 병을 조절해주는 기간은 수텐이 처음에 8.5개월 진행해주고 넥사바가 6개월 진행해주고 그 이후에 진행했을 때 서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병의 조절 기간이 약 2.5개월 정도 넥사바를 먼저 쓰는 게 짧아요. 그래서 굳이 넥사바를 쓸 이유는 없어요. 물론 넥사바가 조금 더 편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수텐, 보트렌트 이거는 이제 효과를 우리가 잠시 보고 갈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수텐을 4주 쓰고 2주 쉬고 보트렌트는 매일 드시고 그렇게 해보니까 반응률이 24%, 31% 그리고 안정 반응, 그 병이 막 종양이 확 줄지는 않지만 유지되는 환자가 44%, 39% 그리고 진행까지 기간은 9.5개월 대 8.4개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수텐이나 보트렌트나 비슷비슷한 애였어요. 효과면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다른 약들은 우리가 엑스티닙, 소라페닙, 그리고 수니티닙, 에베로니무스 비교했는 이런 결과를 다 합쳐보면, 아피니토를 수텐보다 먼저 쓸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엑스티닙이 우리나라에 급여가 안 되니까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연구인데 이거는 디자인을 잘못해서 실패한 연구고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넥사발은 쓸 이유가 없다. 1차 목표로. 단 우리나라가 모든 약을 급여를 해준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뭘 먼저 시작하든. 근데 우리나라는 1차 한 번, 2차 한 번 이거밖에 안 되니까 수텐과 보트렌트를 어떻게 비교할 건가? 이게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이드라인에는 2017년에 1차 치료를 수텐, 보트렌트 1하고 P라고 적혀 있죠. 가장 근거가 많고 이걸 우선적으로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수텐, 보트렌트, 넥사바 그리고 토리셀을 고위험군에서 이렇게 급여를 해주는데 아직까지도 소라페닙을 왜 급여를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TKI 실패한 이후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1차 표적 치료 선택이 그럼 중요하냐? 그치?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존 기간이나 이런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뭘 선택하든지 효과 면에서는 비슷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이 연구에서 전체 생존 기간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이 나왔고 또 하나 후양적인 연구에서도 이게 수텐이든 넥사바든 그리고 아바스틴만 쓰든 이게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생존 기간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표적제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약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 약을 정말 효과가 있는 동안 충분히 쓰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반응 판정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독성이 생겼을 때 이 독성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독성으로 인해서 치료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과연 사실 이건 좀 심도 있는데 수텐하고 보트렌트가 거의 같을까? 근데 그 연구 자체는 약간은 문제가 있는 연구기는 해요. 그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넥사바도 처음부터 쓰면 되지 않냐? 근데 넥사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약제가 우리가 아피니토밖에 없어요. 아피니토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리챌린지 다시 약을 막 바꿔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로 섰을 때의 병을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긴 약제를 쓰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그래서 숫자로는 수텐이 좀 더 높죠. 그다음 보트렌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수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느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또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작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은 차이가 있죠. 부작용에 아주 특이한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TKI 우리 약제들 특이한 부작용. 고혈압, 수족 증후군, 피부 발진, 설사, 간 기능 이상, 고혈당,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신부전, 폐렴 등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아주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아카시 백선생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 부작용이 약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정도의 차이가. 그래서 수텐하고 이제 파조파닙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고, 분명히 수텐하고 파조파닙에 비해서 넥사바가 좀 더 편합니다. 그것보다 엑스티닙은 더 편해요. 그리고 더 편한 티보자닙이라는 약은 실패했어요. 디자인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엑스티닙이나 소라페닙은 우리가 1차 약으로는 잘 안 쓰고, 엑스티닙은 우리가 2차 약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엑스티닙이 편한 약이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고, 수니티닙하고 파조파닙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게 수니티닙과 파조파닙을 비교한 연구의 독성의 테이블인데요. 파조파닙 500명, 수니티닙 500명.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작용이 그레이드 3 and 4, 그러면 아주 심한 부작용이에요. 아주 심한 부작용. 모든 심하든 경하든 모든 부작용의 정도는 볼까요? 노란 거는 파조파닙이 더 많아요. 설사, 간 기능 이상, 황달, 그리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두발 변색, 이런 쪽은 파조파닙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파랑색들, 수텐이 더 많아요. 수텐은 심한 피곤감이 17%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 피곤해서. 근데 옆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내지 남편분들은 운동해야 된다고 그죠? 억지로 가야 된다고, 운동하러. 17% 그레이드 3도 이상의 피곤감이면 꼼짝도 못할 겁니다. 수족 증후군이 또 심하죠. 그 보트렌트의 2배죠. 50%. 그리고 11%. 미각의 변화. 이 전망염이 생기니까. 그리고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이 78%, 60%, 33% 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막 손발이 아프고 걷기도 힘들고 입안이 아프고 식사하기가 어렵고 매운 것도 잘 못 먹고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아주 안 좋겠죠. 반면에 설사는 불편하지만 간 기능 이상이나 두발 변색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부작용의 상대적인 발생도도 대부분의 두발 탈색, 체중 감소, 간 기능 이상, 탈모 이런 것들만 파조파닙이 더 많고 나머지는 대개 수니티닙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조파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환자는 과연 효과가 똑같다면 무엇을 더 선호할까? 이게 그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환자를 무작위 배정해서 한쪽은 보트렌트를 10주간 드시게 하고, 또 한쪽은 수텐을 또 10주간이죠. 4주 드시고 2주 쉬고 4주 드시고 10주간 드시고 2주는 다 쉬어요. 그 다음에 서로 바꿔요. 파조파닙 드신 분은 수텐을 드시고 수텐 드신 분은 파조파닙을 드시고, 그리고 이 환자 이게 무엇을 드신지는 몰라요.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몰라요. 제3자만 알죠. 그래서 무엇을 환자한테 물어봤느냐 그러면 뭐가 더 좋습니까? 그죠? 수텐이 더 나은가요? 모든 환자가 두 번의 기회가 있죠. 수텐을 드실 기회, 보트렌트를 드실 기회. 그죠? 그래서 전자가 낫냐, 후자가 낫냐 물어보니까 환자의 70%는 보트렌트를 선호해요. 편하다 이 말이에요. 환자의 70%는 보트렌트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 22%는 수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어요. 그리고 8%는 뭐 둘 다 비슷비슷하게 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왜 좋으냐? 그래서 삶의 질이 좋고 피곤감이 덜하고 식욕이 괜찮고 구내염도 적고 구역부터도 적고 수족 증후군도 없고 식욕이 괜찮고 복통이 별로 없어서
보트렌트가 좋다 그래요. 그러면 효과만 같다면 환자 측면에서는 보트렌트 쓰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다시 또 모두에 와서 아까 그 연구가 문제가 있다. 왜 연구에 문제가 있느냐? 아까 수텐의 반응률이 그게 30%도 안 나오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수텐 쓰면서 백혈구도 떨어지고 혈소판 떨어져도 그냥 치료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임상 연구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어느 이상 떨어지면 중단시키고 또 몇 번 떨어지면 또 중지시켜버리고 그렇게 4주, 2주 이렇게 치료하니까. 그리고 독성을 언제 평가하느냐 하면 수텐 드시면 4주째 제일 힘들잖아요. 2주 되면 편하잖아요. 독성을 4주째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 보트렌트는 똑같잖아요. 언제 평가하든지. 그리고 그래서 독성은 좀 과도하게 평가된 면이 있고 그 반응 평가는 또 수텐 같으면 4주하고 2주 쉬고 나서 즉 약이 2주간 안 들어간 이후에 반응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평가 면에서 좀 보트렌트에 좀 뭐랄까요? 공의롭지 않는 연구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텐이 좀 효과 면에서 더 낫지도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 4주, 2주 쓰기가 어려우니까 되게 부작용이 2주째부터 나타나고 이때 빨리 쉬게 만들면 2주, 1주, 2주, 1주 하면 4주, 2주 하는 거나 똑같은 양을 똑같은 기간에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했던 4주, 2주와 2주, 1주를 비교해 보니까 반응률이 2주, 1주가 더 좋아요. 47%, 33%. 그리고 종양이 어떤 줄어드는 정도도 마이너스 30%대 마이너스 14% 더 많이 줄고 그리고 병이 진행까지의 기간도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더 길어서 그리고 또 부작용도 2주, 1주 하면 백혈구 감소증, 피공감, 구내염, 수족 증후군이 더 적어요. 그래서 결론은 2주, 1주로 하면 더 편하고 효과도 절대 나쁘지 않다. 그러면 보트렌트를 매일 드시는 거랑 수텐을 2주, 1주로 드셨을 때 과연 효과 차이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환자분한테 이야기할 때는 두 약제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효과가 있다면 수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은 수텐이 훨씬 강합니다. 물론 2주 1주로 바꿔드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보트렌트보다는 수텐이 힘들 겁니다. 아주 적은 차이라도 효과를 따진다면 수텐을 하시고 아니면 보트렌트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보트렌트는 처음에 약을 시작하고 1, 3, 5, 7, 9, 11 계속 팔로업 해야 돼요. 추적 관찰을 해야 돼요. 이유는 간 기능 이상이 30%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추적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시기 힘든 분들은 제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 스케줄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수태는 처음 2주째만 한번 제가 독성을 보고 괜찮으면 4주 2주로 가고 괜찮지 않으면 2주 1주 2주 1주에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4주 6주 간격으로 오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조금 치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파조파니까 수태는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부작용의 어떤 정도를 보여주는데 부작용이라든지 환자의 선호도 측면에서 보면 파조파닙을 4주 2주 하는 수텐보다는 복용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두 약제 간의 어떤 효과는 큰 차이는 없는데 수텐 2주 1주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더 적고 치료 수능도가 좋고 효과도 좀 더 우수할 수 있어서 그래서 보트렌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텐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부작용에 따라서 빨리 2주 1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환자분한테 돌리죠. 원하시는 거 하시라고. 네. 그래서 표적치료 1차 부작용 치료제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이절제술, 수술 후 보조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반쯤 한 것 같아요. 이제. 투명세포암은 거의 많이 했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우리 백쌤께서 회장님께서 비투명세포암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의 가족이나 내가 비투명세포암이다
혹시 좀 손 드실 수 있을까요? 예, 꽤 있으시네요. 그죠? 비투명 세포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투명 세포암에 우리나라에 급여가 되는 것은 토리셀밖에 없어요. 근데 그 토리셀이 왜 허가를 받느냐, 이 연구를 보면 참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토리셀, 템시로리무스 3상 연구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했느냐 하면 모든 신장암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세포암이냐, 투명세포가 아니냐로 했습니다. 비투명세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는 또 유두 1형, 유두 2형, 염색이 잘 안 되는 형, 그리고 뭐예요? 집합형, XP11 2형 등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장암인데 투명세포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 환자들이고 여기는 이제 활동능이 안 좋은 환자들만 들어갔죠. 그게 예후가 안 좋은 환자들만 대부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터페론, 토리셀과 인터페론을 비교해서 토리셀이 인터페론보다 더 좋다. 생존기간도 10.9, 7.3, 무진행 생존기간도 길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럼 이걸 보면 이 하위 다시 이 연구를 뜯어보면 그 안에 비투명 세포암이 몇 분이 과연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있죠. 인터페론에 36명, 토리셀에 37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36명과 37명을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투명세포와 기타라고 되어 있죠. 이 기타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신장암이기는 한데 투명세포인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들어가 있어요. 신장암이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아주 좀 시쳇말로 좀 허접한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생존기간이 4.3과 11.6개월로 약 50% 위험도를 감소시켜서 그리고 무진행 생존기간도 7.0, 1.8로 이걸 근거로 해서 허가는 받아요. 근데 아주 35명 정도의 작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신장암에서 우리 비투명 세포암은 우리 수텐이나 보트렌, 파조파니벨 이런 데 안 들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그게 들을 가능 기전이 있다라는 많은 실험실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저희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병원이 주축이 돼서 했는데 31명의 환자가 수텐을 치료받았어요. 크로모포브 3명, 그러니까 염색이 잘 안 되는 형태. 그리고 대부분은 유두상 세포암이었는데 이전에 인터페론 치료받은 환자 다 포함시키고 예후가 좋은 환자도 있고 중정도 환자도 있고 나쁜 환자도 있는데 반응률이 36%고 무진행 생존기간 6.4개월에 전체 생존기간 25.6개월이 나왔거든요. 이건 토리셀보다 좋잖아요. 물론 토리셀에는 예후가 안 좋은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똑같은 mTOR 억제제죠. 아피니토. 아피니토는 사실 토리셀보다 더 강한 mTOR 억제제입니다. 실험실적으로는 3배에서 4배 더 강합니다. mTOR 억제되는 능력이.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우리를 포함한 몇 개 대학병원이 같이 했는데 49명의 환자고 여기에 상당수 환자가 이전 수텐 우리한테 치료받았던 환자분들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반응률이 10%고 유지되는 율도 25%고 또 이 시점에서 생존기간도 무려 또 토리셀을 처음부터 썼던 경우가 11개월이나 나와서 이게 아피니토도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수텐이 효과 있나? 아피니토가 효과 있나? 이런 의심, 이런 뭐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수텐과 아피니토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펜, 에스펜, 레코드3라는 큰 연구의 하위 분석을 보면 물론 많지는 않아요. 51, 57, 33, 35인데 그냥 보겠습니다. 수텐이 아피니토에 비하면 반응률이 더 높고 무진행 생존기간이 더 길고 생존기간도 더 깁니다. 어떤 연구에서도. 그래서 요걸 볼게요. 이거는 뒤로 요 가이드라인을 볼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면 비투명 세포형은 계속 토리셀이 있다가 2017년에 비로소 수텐을 첫 번째로 잡아놓습니다. 할 수 있으면 수텐이 더 좋다. 토리셀을 우리가 할 근거는 없다. 단 환자가 아주
poor risk, 아주 예후가 불량한 군이라면은 토리세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리세밖에 없죠. 네. 문제가 많습니다. 네. 사실 심평원이 어떤 그런 기준을 잡을 때 학회의 어떤 요구를 반영은 하지만 학회 관심도 사실 흔한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환우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혈압기 사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암은 좀 뭐랄까요,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네. 비뇨기암 대부분이 불이익을 좀 당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투명암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매트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매트 억제제면서 다른 그 수텐이나 파조파닙이 가지고 있는 그걸 다 억제할 수 있는 약이 포렌티닙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막 떨어지는 정도인데 종양이 주는 정도고요. 이게 반응률은 얼마 되지 않는데 90%에서는 종양을 컨트롤하고, 일단 반응이 있으면 약 20개월 정도 종양을 유지시켜서 이 포렌티닙에 대한 추가 연구 또는 포렌티닙과 비슷한 매트 억제제 연구들이 있어요. 이게 제 환자인데요. 이건 사실은 환자분이 항상 저를 보면 저한테 아주 감사를 표하지만 사실 제가 환자한테 감사를 표하는 그런 환자입니다. 어떤 환자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신장암이고 왼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 좋은 육종성 신장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종성 신장암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치료에 정말 안 듣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데, 환자 처음에 오셨을 때는 뼈 전이가 왔고 이 경추 4번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경추를 눌러버리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경추 4번을 제거하고 그 지지대를 이렇게 받치고,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데 전이가 없었어요. 경추 4번밖에 없었어요. 젊은 환자잖아요. 전이를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를 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신장 수술해서 병이 이제 다 없네? 오셨을 때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 뼈에 전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8번, 요추 4번, 우측 그 상완에도 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술을 했지만 다시 컴프레션이 생겼어요. 경추를 눌렀어요. 그래서 다시 수술 또 했어요. 그리고 2번, 7번에서 쭉 경추를 다 붙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1차 약제로 보트렌트를 썼죠. 그죠? 그런데 2015년 9월 달부터 2010년 6월이니까 뭐 좀 조절만 되다가 다시 진행했죠. 아피니토를 썼죠. 우리나라 표준 치료죠. 1개월 만에 진행했죠. 네? 그 다음 이때는 사실 이게 급여되는 약은 없고, 사실 저희가 젬시타빈 엑스티닙이라는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준이 아니어서 들어갈 수 없는데, 제가 연구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좀 넣어주세요 해서 했는데 안 들었어요. 한 달 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상태로 왔어요. 이게 막 림프절이 막 커져서, 여기가 어디냐면 왼쪽 그 사타구니에요. 이게 막 커져서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안 해본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보트렌트, 에베로니무스, 젬시타빈, 엑스티닙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식적인 수술을 권했어요.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하려고 입원한 동안 너무 빨리 커져요. 수술 못했어요. 수술 못하고 환자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40 얼마 젊은 분이에요. 호스피스 뭐 일을 하는데, 그때 보호자분이 혹시 그 신문 보니까 옵티보 이런 이야기 있던데 이런 거 써보면 안 될까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때 넣은 게 이제 비투명 세포암에도 옵티보에 우리가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는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가 있는 환자가 30에서 10% 있더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해볼 수는 있겠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옵티보 급여도 안 될 분들은 허가도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시겠다 그러면 해보시죠.
옵티볼 썼어요. 그죠? 작년 9월이에요. 9월이고, 그 다음 이게 2주마다 맞거든요. 1주 만에, 2주째 오셨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죠? 지금 계속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용 때문에, 지금은 이게, 2016년 9월이에요. 한 달 만이죠? 많이 줄었죠? 지금은 안 보여요. 환자 완전 반응이 와 있어요. 그리고 비용 때문에 지금 2주마다는 안 하고 한 달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한 환자죠. 제가 이 환자분을 보면서 제가 비투명 세포암도 그리고 XP11-2란 전이가 있는 이런 드문 비투명 세포암에도 듣는구나. 그래서 이 환자가 포함돼서 비투명 세포암에 그러면은 우리가 PD-1이나 PD-L1이 얼마나 듣느냐 이런 면역 억제제. 이거 안 들었네. 이게 제가 2017년 2월 달에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응이 드라마틱하게 옵니다. 1주 만에 제가 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환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이렇게 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많지 않아요. 전체 40명의 환자에서 반응이 18%고 유지되는 환자가 35%. 그렇지만 반은 안 듣더라. 일반적인 옵티보의 효과가 비슷하죠. 그리고 물론 소수의 환자지만 보니까 유두상 세포는 29%. 차라리 병이 좀 천천히 진행한다는 그 염색이 잘 안 되는 크로모포브 이런 쪽은 안 듣고요. 제 환자가 포함된 트랜스로케이션 3명 중에 1명이 우리 이거 환자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투명 세포암에서도 이런 게 들을 수가 있구나. 이제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어때요? 미국 NCCN 가이드라인은 바로 추천하고 있어요. 추천은 아니죠. 해볼 수 있는 약제로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버전 2.0이니까 이제 2월 달에 나온 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카보잔티닙이라고 우리가 새로 나온 카보매틱스라는 그 약도 매트 억제제이기 때문에 비투명 세포암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런 임상 연구도 있고요.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비투명 세포암의 신장암 치료 그런 거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두 개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죠? 네? 2차 치료요? 2차 치료가 긴데. 합시다. 2차 치료요. 2차 치료 아시잖아요. 이제 수텐이나 보트렌트 쓰다 나빠지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2008년에 발표되고 2012년에 저희가 이 신장 환호할 때 야 이제 보험이 되는구나. 그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2대1로 그죠? 이전에 수텐이나 수텐이나 소라펜, 넥사바에 실패하는 환자들을 2대1로 배정해서 아피니토를 쓰고 한쪽 위약을 써서 나빠지면 다시 아피니토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80% 환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진행 생존기간이 5개월, 4.9개월, 1.87개월. 그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해서 아피니토가 급여가 되는데 아피니토는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반응률이 2%, 많으면 5%. 잘하면 병의 유지예요. 그러면서 그 나름의 또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종양이 빨리 크고 불편감이 있는 환자한테서 아피니토를 썼을 때 이 치료에서 좋아집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약도 쉽지도 않는데 종양은 안 작아지니까 이 삶의 질이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그 정도의 약이에요. 그 다음 우리 엑스티닙 연구가 있었어요. 그죠? 엑스티닙과 소라페닙을 비교했고 이것은 이제 이 연구는 복잡한 연구예요. 수텐, 아바스틴, 토리셀 다 실패한 환자 다 막 넣어서 이렇게 막 비교했는데 그 중에 수텐 실패한 환자들만 보니까 엑스티닙이 소라페닙보다 조금 더 좋아요. 조금 적이죠. 4.8개월, 3.4개월이니까 얼마나 적어요, 그죠? 그리고 26% 위험성 감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아주 막 대단한 약은 아니죠. 엑스티닙이. 이 두 가지 발견은 없었죠. 우리나라는 급여나 엑스티닙은 안 되고, 그리고 700만 원씩이나 하는 약이니까.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실손보험을 이렇게 야매로 이렇게 입원해서 이렇게 처방하는 거 아니면 사실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종양 면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많은 발전들 사실 아시잖아요. 이제 신장하면 예전부터 인터페론도 했고
우리가 고용량 인터루킨2에서 완치되는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면역 치료제가 나오면 신장암부터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이제 면역 감시, 우리 몸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사실은 막 하루에도 많은 종양들이 생겼다가 우리 자체적인 면역 기능에 의해서 살상돼서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 기전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종양이 종양 항원을 분비하면 우리가 dendritic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지상 세포, 손가락이 많은 세포, 이 항원을 붙잡아 가지고 림프절에서 T 림프구에다가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항원을 제시해 주죠. 프레젠테이션 하면 얘가 이제 T 림프구가 사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프라이밍이라 하고, 우리가 활성화되면 얘가 이제 혈액을 타고 종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종양이 이제 혈액을 나와서 종양에 침륜된 이후에 일단은 T세포가 종양이다 아니다가 인지해야 되겠죠. 인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용체만 되는 건 아니고 수용체에 이제 추가로 하나에 또 다시 링크가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양이 사멸되는 과정인데,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한 많은 기전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사전 준비 단계에 우리가 CTLA4라는 게 사전 준비를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강하게 시키고, 또 하나는 종양의 살상 단계에서 종양이 살상을 당하지 않도록 PD-L1이나 L2라는 것을 표현해서 T세포가 죽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죠? 그죠? 근데 이것을 억제하니까 종양이 죽는. 그래서 지금 이제 CTLA4 기전과 우리 PD-1 기전, 이 두 가지를 억제해서 종양의 우리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CTLA4 억제제는 이제 얼보일, 이브리무맵, PD-1 억제제는 이제 니볼루맵, 펜브로리즘맵, 옵다이보, 키트루다, PD-L1 억제제는 아테조리즘맵, durvalumab, avelumab이라고 다 허가를 받았어요. 물론 신장암에 허가받은 거는 옵다이보밖에는 없어요. 이 5가지 약제는 방광암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약제가 폐암에 허가를 받았고, 특히나 어제인가요? 그 키트루다라는 이 펜브로니즘맵은 어떤 종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종양이면서 다 이렇게 돌연변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이상을 가진 종양은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받았어요.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신장암에서 연구된 게 옵다이보예요. 이게 니볼리몹의 단독 치료인데 어떻게 비교했느냐? 그러니까 아피니토랑 당시 표준이죠. 니볼리몹, 옵다이보를 1대1로 비교했어요. 총 생존 기간이 1차 목적인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아피니토가 19.6개월의 생존 기간을 보여줬는데 옵다이보는 25.0개월의 생존 기간을 보여주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이죠. 어떻게 플랫합니다. 이렇게 니볼루맵으로 효과 있는 분들은 저쪽 스피커 쪽으로 쭉 갑니다. 그냥. 그래서 반응률이 25%였는데 반응이 한 번 있으면 오랜 기간 동안 간다. 그죠? 효과가 아피니토보다는 더 생존율 측면에서 좋았어요. 단 듣는 환자는 반이에요. 종양이 주는 환자는 25%고 유지되는 환자는 25%고 반은 안 들어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지금은 몇 가지 있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론 독성이 무척 적은데 이 면역 항암제 관련된 특수한 독성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 비슷한 독성들이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 비슷한 거.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우리가 폐렴이 올 수가 있어요. 폐염증이 올 수 있고, 간의 염증이 올 수 있고, 장의 염증이 와서 설사할 수도 있고, 갑상선염은 흔히 오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 뇌하수체염이 오는데, 온다고 해서 크게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피부염이나 관절염 이런 것들 흔히 와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관련 독성이 생기면 아주 누구한테 생길지도 사실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흔치는 않아요. 어느 정도 오느냐? 그래서 이게 아까 나왔던 니볼루맙과 아피니토를 비교한 연구에서 흔한 부작용 3개는 피곤감, 오심, 소양증이지 무슨 그 면역 독성은 아니에요. 면역 독성에 나왔던 아까 폐렴,
중등도 1%. 그죠? 그 다음에 설사, 중등도 1%, 10% 정도는 설사로 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피부 발진 10%. 그래서 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부작용이 그렇게 흔치는 않다. 반면에 아피니토에 비하면 모든 부작용이 적어요. 아피니토도 사실 수텐 이런 거 드시다가 아피니토 드시면 조금 낫네, 편하네. 그런데 이것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잘 적응하시는 분은 이게 주사를 맞는지 그냥 영양제 맞고 가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약제에 이런 면역치료제 말고 사실 면역치료 1차, 2차는 상관없어요. 1차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 1차 치료제가 왜 실패하냐 그 기전이 표적치료제 내성인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와 그 주위에서 이 VEGF라는 이렇게 막 혈관 생성하는 인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우리가 억제제로 써서 스탑시키면 혈관이 더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조절이 되지만 다시 이 종양은 저산소증에 빠지면 이 종양과 그 주위의 세포들이 여기에 적응해서 또 하나의 인자들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VEGF, PDGF, TGF라는 히프라는 유전 인자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거 상관없이 FGF, PLGF, EIL, 이런 등등등, MET,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ET와 XL을 억제하면서 VEGF를 억제하는 카보잔티닙이고 또 하나가 VEGF를 억제하면서 FGF를 억제하는 렘바티닙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보잔티닙의 미티어 연구인데 아피니토와 카보잔티닙을 비교했죠. 이게 보니까 무진행 생존율 7.4, 3.99, 반응률이 17%인데 아까 니볼루맵, 옵다이버 반응률이 25%였죠. 그것보다 반응률이 적네. 그렇지만 여기는 처음에 나빠지는 환자가 12%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환자에서 일단은 조절을 해줘요. 센 약입니다. 부작용은 수텐보다 유사하거나 수텐보다 조금 편하거나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렘바티닙인데 렘바티닙은 일반적인 TKI에다가 FGF를 억제하는데 여기는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피니토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피니토 5mg 하루에 드시면서 렘바티닙을 18mg 하는 이게 허가를 받았는데 2차 약으로 썼을 때 경이적인 14.5개월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작은 연구예요. 50명. 근데 워낙 기니까 바로 허가를 해주고 단 조건부 허가죠. 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렘바티닙이 되죠. 그래서 2차 치료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피니토 그리고 엑스티닙과 소라피닙 비교 이건 실패한 연구죠. 사용하지 않죠. 토리셀. 그리고 카보잔티닙, 리볼루맵, 렘바티닙, 에베로리무스로 해서 반응률들, 무진행 생존 기간들 이것들 한번 우리가 리뷰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국내 표준 치료는 아피니토, 리볼루맵, 카보잔티닙, 렘바티닙이 미국에 각각 2015년, 16년에 허가됐는데 국내 허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상태. 카보잔티닙은 올해 말에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빨리 환자분한테 사용의 접근성을 드리기 위해서 희귀약품센터를 통해서 사용해 볼 수는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미국의 가격을 그대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한 달 가격이 1200만 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약제로 인해서 사실 치료 가능성에 우리 희망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치료 접근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또 저하제를 우리한테 주는 그런 치료제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치료제에 대한 접근은 사실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국내 진행 임상 연구는 벌써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이제 남은 연구들 보면서 희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리고 MK347호 427이라는 연구는 치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전이성 신장 환자한테서 키투르다를 단독으로 쓰는 건데,
이게 투명세포암, 비투명세포암 다 하는데 투명세포암은 다 찼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결이 됐고 비투명세포암에서 저희가 펜브로리즈맵을 단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은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에 경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몇 군데 병원에서 펜브로리즈맵 단독과 펜브로리즈맵의 파조판입과 수텐을 비교하는 삼상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둘째는 치료 병력이 없는 투명세포암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수텐과 아벨루맵, 이 PD-L1 억제제죠. 에다가 엑스티닙을 같이 씁니다. 그렇죠? 이게 비교 임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 병력이 없어야 됩니다. 치료 병력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연구가 많지 않아요. 다 일상 연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치료 병력이 없는 환자한테서 투명세포암일 때 아테졸리즈맵과 베바시즈맵 비교하는 연구인데 이 연구는 환자 등록이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 연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환자가 이 치료에 들어왔는데 연구는 이제 이 환자분이 이제 2012년에 신장암 T2N0였고 재발을 2014년에 재발했어요. 그래서 1년하고 한 5개월 된 시점 진단했죠. 그래서 림프절 요게 진단 재발했을 때 이거 볼까요? 여기 보면 이거 누르면 림프절이 하나 보이죠? 대정맥 앞에 림프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술했어요. 다른 병원에 수술하고 오셨어요. 수술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전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2개 있었어요. 췌장 뒤쪽이 림프절에도 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못 뗐어요. 관찰을 하다가 다시 그게 커져서 2015년에 다시 왔어요. 다시 오셨을 때 여기 보이죠? 이걸 다시 뗐어요. 2015년에. 그게 이전에 신장암 수술한다고 수술했죠. 배를 한번 열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림프절 절제한다고 또 열었죠. 이번에 또 열었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수술 시야가 좋지 않고 막 서로 엉겨붙고 있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에 또 재발했어요.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이번에는 수술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한테 오셨는데 저희가 2016년 3월부터 아테졸리즘의 베바시즘의 연구 커뮤니티 참여했는데 그 하고 나서 5월달에 했는데 거의 완전 관에 와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맞고 가시는데 이야기 엄청 편해요. 사실은 치료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부작용이. 그래서 특히 림프절 전이만 있는 환자한테는 이런 면역치료제 플러스 콤비네이션 아바스티닙, 넥스티닙 이런 거는 아주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완전 관해가 거의 한 40% 이상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이거는 이제 치료 경험이 없는 투명세포암에서 아까 말씀드린 렘바티닙이죠. 렘바티닙과 아피니토를 1차 약으로 올린 거랑 또는 렘바티닙에 아까 펜브로리즘의 키투로 다른 면역 치료제를 같이 쓰는 여하튼 렘바티닙이라는 회사가 렘바티닙을 빨리 허가를 받기 위해서 1차에 여러 컨비네이션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건 우리 본원에서 육종성 신장암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아까 제 환자도 참여했지만 엑스티니까 잼시타빈 제가 본 약제 중에서는 육종성 신장암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차에 실패하는 환자들한테서 이게 시작할 연구인데 아까 렘바티닙 에베로리무스가 렘바티닙이 18mg을 썼는데 너무 힘들어요. 환자 60%가 약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14mg으로 줄여서 연구하고 있는 게 저뿐만 아니라 국내 몇 개 기관에서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비투명 세포암이 아마 올해 가을 빠르면 가을 아니면 겨울에 시작할 건데 수텐 얕은 치료 안 받은 환자 수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당분간 여기에 들어가시려면 수텐은 받지 말고 딴 걸 받아야 돼요. 왜? 수텐은 컨트롤로 잡기 때문에 수텐과 사브리티닙이라는 약을 비교합니다. 사브리티닙은 매트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될 겁니다. 그것 말고 저희가 이제 1차, 2차, 막 3차 여러 가지 했는 많은 환자들 이런 임상 연구 정규적인 2상, 3상에 들어갈 수 없는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아테졸리즘앱을 병합하는 많은 1상 임상 연구들이 있어요. 옥스 40, 아이도 억제제, 피짓 억제제에서 하여튼 면역 항암제 효과를 더 높이자.
라는 그런 연구 중인데, 이 연구도 이게 아테조리즘앱과 DDC 0919라고 아이도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환자들이 49세인데 2001년에 수술하고 폐 전이에서 수술하시고 폐에 나빠져서 토리셀 하시고 그 다음에 2008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CR이었는데 니모나이티스 때문에 중지했어요. 토리셀 니모나이티스 간호죠. 그 다음에 수텐을 한 4년 이상 쓰시다가 PD로 나빠지고, 우리 쪽에 이제 오셨을 때 저희가 아직 젊고 의지가 있고 그래서 고용량 항암 치료를 했고, 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나빠져서 엑스티닙을 한번 하고, 엑스티닙 했는데 5월달 6, 7, 8,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지나가 나빠지고, 그 다음 이 시점에 이 연구에 참여했죠. 참여한 당시에 여기 보이는데, 하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잘 짜가지고, 이분도 사실 아테조리즘이 상당히 편한 약인데, 약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사실 기회가 된다면 페이즈 1 임상 연구에 참여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페이즈 1 임상 연구들이 상당수에서 조직 검사를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조직 검사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조직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PD-1에 대한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그게 음성인 환자는 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뭐 열심히 했는데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용기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2차 치료제, 면역항암제, TKI 국내 진행 임상 연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